자, 이번 주는 또 구글이 나스닥 살렸습니다. 구글의 선방으로 나스닥이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AI 붐이 끝나면 오히려 이런 쏠림 현상이 더 증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더 큰 쇼크가 올 수 있다라는 경고도 있어서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번 주는 알파벳 독주 무대였습니다. 알파벳이 주간으로 11%. 요즘 보면은 빅테크가 돌아가면서 오르는 게 좀 느껴집니다. 이번 주는 AI 행사를 핑계로 알파벳이 올랐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연초에는 또 애플, 마소, 엔비디아가 먼저 올랐었죠. 조금 돌아가면서 오르는 느낌입니다. 지금 키 맞추기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보시면 애플, 마소, 알파벳 다 20-30%씩, 아마존도 그렇고 테슬라도 30%씩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만 나 홀로 플러스. 지난주 데자뷰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나스닥 홀로 상승, 다우 하락. 요즘 그러니까 나스닥 들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좋고 빅테크 들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기분 좋고 나머지 주식들, 빅테크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은 영 재미가 없고 심지어 마이너스 나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 얘기 잠깐 하면은 구글 여기 차트 보시면 CEO가 좋아할만 합니다. 급등한 모습이고요. 부진하다가 올해 수익률이 33%고요. 많이 회복해가지고 이제 고점까지 20% 정도 남았습니다. 구글도 영 재미없더니 회복을 뒤따라서 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3등답게 애플, 마소에 이어서 구글도 좀 오르는 모습, 주간 11% 오르는 모습. 심지어 올 수익률은 마소를 넘어섰습니다. 마소가 올해 수익률이 28.8인데 구글이 33.2%로 또 넘어섰네요. 이제 AI 행사 이번에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봐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잠깐 핵심적인 부분, 인상 깊었던 부분만 요약을 해드리면은 구글 CEO가 이렇게 말을 했죠. AI 원조 맛집은 우리다. 마소나 다른 연합군한테 밀리지 않는다. 자신감을 표명했고요. 확실히 고민을 많이 해온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우리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용자분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애플도 이런 거 철저히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보안의 강점을 뒀고, 그리고 지금 AI 열풍 한국에서도 관심 많이 받았다가 확 식은 게 한국어가 잘 적용이 안 돼서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구글이 그걸 딱 알고서 영어 외 언어에서도 우린 적용이 잘 된다. 한국어, 일본어도 바로 사용 가능하고 거의 영어와 동등한 급으로 적용이 잘 된다. AI 성능이 뛰어나다. 그래서 한 기사 보니까 마소의 그 챗 GPT 이런 쪽은 영어가 확실히 높고 한국어가 떨어지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해보시고 실망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챗 GPT 해봤는데 한국어는 역시 별로네. 적용이 잘 안 되네. 이러신 분들 많았는데 구글은 상대적으로 이걸 보완해서 나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저분들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았고 특히 구글 검색창이 20년 만에 변한답니다. 그게 진짜 큰 변화긴 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구글 검색하면 링크만 쭈쭈쭈쭈 나왔잖아요. 링크만 10개. 파란 링크가 10개 나오는 게 기본 옵션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링크가 아니고 대화형으로 질문에 답변을 정말 해주는 식으로 구성이 바뀌는 건 20년 만이라니까 큰 변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CEO가 우리가 7년 동안 AI를 선도해 왔는데 마소 연합에 밀린다는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고 그동안 우려가 됐던 이 검색 엔진, 요거 이제 구글의 광고 주 수익원이라서 요 화면을 과연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는데 검색 엔진마저 싹 바꾸겠다는 발언에 시장이 환호를 했고요. 특히 구글 CEO가 이 AI 시장이 10년 전에 그 아이폰 출시됐을 때 그리고 그 이전에 데스크탑에서 모바일로 전환됐을 때만큼 지금 이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구글 주가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여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 보셨나요? 구글 CEO가 아주 칼을 갈고 나왔다라는 걸 말해준 영상인데 Generative AI, Generative AI, Generative AI, AI as AI, AI, AI. It uses AI to br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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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발표 중에 그냥 AI만 몇 차례 언급하고 씩 웃고 돌아갈 정도로 아예 작심하고 칼을 해어 나왔다 그래서 돌아다니던 영상인데 웃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져와 봤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앞서서 갭 메우기,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뭐 거의 연초에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이어서 동생 AMD죠. 반도체 2등 기업 AMD도 월가가 AMD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했다 이런 식으로 또 기사가 나오던데 이런 재료를 핑계 삼아서 갭 메우기, 키 맞추기를 하러 덜 올랐던 주식들도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엔비디아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던 AMD도 이번 주 6% 주간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익률이 무려 47%지만 아직도 고점 대비로는 40% 반토막 나인 상태입니다. 야금야금 조금씩 회복을 하는 모습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최고점 대비 하락률인데 이번 주는 알파벳이 회복을 했고 지난주는 애플이 강세였습니다. 빅테크 돌아가면서 오르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연초에는 엔비디아, 마소가 먼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빅테크 1, 2, 3 플러스 5등 얘네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 관련주 빼면 거의 지금보다 마이너스 10%에 가깝게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떨어지고 계속 몇 주 연속으로 버티는데 지금 AI 관련주 빼고는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좌가 양극화가 많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S&P 500 지수가 4,100에서 4,200 수준인데 만약에 AI 붐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해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AI 테마가 거의 증시를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AI 언급이 전년 대비 85% 돈 되니까 AI 언급을 너도나도 하고 있고요. 주가 방어용으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주목받았던 월가의 한 보고서는 AI 광기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요거 지금 증시 떠받치고 있는데 AI 붐이 꺼지면 오히려 이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증시가 조금 떨어질 것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가 봐도 쏠림이 심해지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항상 쏠림 현상이 극단적으로 벌어진 이후에는 단기 하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 쏠림 이후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좀 나오니까 그 점은 저도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데 AI 광기가 지나치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빅7 수익률이 평균 50% 육박입니다. 지금 올해 아직 6개월도 안 지났는데요. 근데 빅7 빼고 나머지 수익률이 마이너스 6%니까 무려 수익률이 50%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와, 진짜 많이 벌어지고 있죠. 정말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격차가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조금 물음표긴 해요. 이렇게 한쪽으로 무조건 계속 이어질 수는 없으니까 1년 내내 이렇게는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유의가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지금 구글 트렌드로 검색해 봤을 때 요 회색 그래프가 비트코인 붐이 있었을 때 2021년 비트코인 붐이 막 절정에 달했을 때 이때 사람들의 관심이 맥스에 가까워졌을 때가 이제 비트코인의 정점이었고 단기 고점이었고 메타버스는 2022년 붐일 때도 엄청 사람들 관심 많았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메타버스 붐도 완전히 꺼졌는데 올해 지금 AI 붐이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AI 붐이 불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이 관심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쏠리다 보면 또 꺾이는 날이 오겠죠. 그럼 이제 주식도 그때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모두가 AI만 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한번 공유드려봤고요. 그래서 반대로 지금 이제 에너지나 금융, 다우 지수는 계속 약세입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2주 연속 똑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 곳 없는 돈이죠. 은행이나 에너지 다 별로 관심이 좀 떨어지고 다 빅테크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자료가 뭐냐면요. 금융주와 빅테크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건데요. 이게 지금 수준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심해질수록 역상관관계 반대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주와 빅테크가 최근 들어서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금융주 인버스가 빅테크, 빅테크 인버스가 금융주 30년 동안 이랬던 적이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대로 움직인 적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더더욱 금융주 빼서 빅테크로 몰리는 중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월가의 자료도 보시면 자금도 빅테크 자금이 역대급으로 주간 유입됐고요. 금융주 자금 유출은 역대급. 그러니까 완전히 금융주에서 돈 싸들고 빅테크로 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죽하면은 이번 주에 이런 자료 나왔는데 애플이 시가총액 1등인데 지금 애플이 최고점까지 5%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시총이 너무 커지니까 중소형주 2,000개보다 커졌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시총 1위 애플이 러셀 2000, 즉 2000개 중소형 기업의 시총을 넘어선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기업이 2,000개보다도 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전무후무하답니다. 역사적으로 이랬던 적이 없답니다. 엄청난 쏠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는 당장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세론자 형님이죠. 톰리 형님께서는 나스닥 AI 덕분에 20% 더 간다. 올해 지금 빅테크들 평균 30% 넘게 올랐는데 20% 더 간다. 지금 대체제가 없다. 지역은행, 에너지, 뭐 다우지수 좀 돈 넣을 곳이 없고 전부 다 돈 싸들고 AI 성장주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올해는 빅테크 대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세론. 그래서 연준이 올해 결국 항복할 거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 긴축 종료 기대감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틀린 말은 또 딱히 없죠.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긴 합니다. 나스닥 좋죠.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있고 실제로도 증시는 계속해서 금리가 5.25인데요. 기준금리 5.25 동결하고 6월 7월 동결하고 9월부터 금리 컷 쭉쭉쭉 내릴 거라고 봅니다. 야, 그러니까 9월에 뭔가 문제가 터진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꼭 9월일지, 9월에 뭐 있나요? 그래서 아주 9월만 계속 안 좋게 보는 것 같은데, 연준이 9월 컷 한 다음부터는 매달 금리 인하합니다. 매달. 그래서 3%까지 내린다고 보는데, 하반기에 뭔가 쇼크가 온다고 보는 건지 인플레가 잘 잡혀서 내린다는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대감에, 연준이 결국 항복할 거라는 기대감에 나스닥은 저가 매수가 계속 유입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무시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연준의 정책 종료 기대감. 거기다가 톰리 형님이 또 하나 더 못했는데, B2, 그러니까 지금 빚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역대급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역발상 긍정 신호다. 이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B2 규모가 버블이 꺼지면서 항상 줄어들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작년 10월 증시 고점 대비 B2 규모가 35%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사라진 거죠. 근데 과거에도 보통 한 30%씩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물론 금융위기 때는 B2 규모가 50%,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싹 사라진 거죠. 닷컴 버블 때도 50%. 보통 이렇게 B2 규모가 감소하고 나면은 이제 역발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없는 거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증시가 이제 저점 부근에 근접했다라고 하는데, 요 관점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사람들이 빚내서 투자할 때가 조심하고 막 가지하 외칠 때가 조심할 때지, 지금 아무도 이제 투자 안 하려고 위험하다 하고 있을 때는 또 역발상이 맞는데, 요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역발상 신호 중에 하나니까요.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 이제 월가 3대 기관도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이제는 비관론자로 막 불리면서 조롱까지 당하던데, 모건 스탠리도 증시가 너무 낙관적이고, JP 모건의 콜라노빅도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 마이클 하트넷도 침체가 임박했다 하면서 지금 월가의 3대 하우스가 모두 부정적인 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둘 입장을 바꾸는 쪽도 있어요. 이제 하나둘 뭐라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월가도 부정적이고 개인도 주식 안 하고 B2 안 하고 다 예금 통장에 넣어놓고 있으니까 폭락이 올 수가 없다. 너무 다들 부정적이라서 맨날 침체 온다 그러고 증시 폭락한다 그러고 한 번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러면 약세장이 없다. 이것도 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이런 월가의 입장 변화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펠이라는 기관도 좀 부정론자였는데 살짝 이제 목표주가 올리면서 입장을 바꾸는 모습이 보입니다. 너무 다들 비관론적이라서 이제 슬슬 올려도 될 것 같다 하면서, 지금 월가의 하락 배팅은 금융위기급으로 숏 포지션, 그냥 개인이고 월가고 다 지금 나스닥 하락 배팅, SQQQ 다 사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SQQQ랑 반도체 3배 인버스 이런 거 곧버스 사놓으면 안 떨어지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은 또 틀린 말은 아닌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다 부정적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제 중립 이하의 뷰를 좀 계속 들려드리고 있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 자료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보통 강세장에 돌입할 때 종목들이 신고가를 뚫으면서 여러 종목들로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플만 오르는 게 아니고 애플, 마소부터 해서 빅테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종목들도 막 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도 기사 제목 나와 있지만 S&P 500이나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는데 고점 뚫는 종목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신고가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왼쪽에 S&P 500이 과거 코로나 이후에 강세장에 들어갈 때 신고가 뚫는 종목의 비율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강세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S&P 500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신고가 뚫는 비율이 3.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 3, 4개만 신고가, 지금 딱 애플, 마소 이런 애들만 뚫고 올라가고, 나머지는 심지어 신저가나 고점 부근에 근접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스닥도 이번 주에 고점, 이 9개월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신고가 비율은 5%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 나스닥 100개 중에 5개만 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95개는 고점 부근에 도달하기는커녕 점점 내려가는 종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저가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아직 확산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스멀스멀 계속 올라가니까 참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아가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심리가 확산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판단 근거로 하나 삼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단기 조정 가능성이 또 좀 약간 보이는 게,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에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달러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 환율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달러와 금리. 근데 지금 달러 지수가 여기 보시면 파란색입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달러 지수가 살짝 고개를 들었어요. 이번 주 주간 상승폭이 2월 이후 최고치인데, 그리고 이제 원달러 장외 기준으로 1340원 다시 뚫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돌아오는 주에도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환율도 올라가면서 약간 미증시 조정 핑계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재료를 쓸지 모르겠지만 이건 단기 관점 정도입니다. 근데 오른쪽 보시면 이 강달러는 일반적으로 나스닥이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들도 강달러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2월달, 올해 2월달에도 파란색 달러가 올라가니까 빅테크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입니다. 뭐 폭락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단기 조정 핑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도 달러가 올해 2월, 3월 이후에 달러가 내려가니까 빅테크 랠리 이렇게 약간 반대로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나스닥이 특히나 달러나 금리에 민감한데 지금 만약에 돌아오는 주에 다시 또 달러 꿈틀대고 환율 올라간다 하면은 빅테크나 나스닥이 조정을 받을 확률도 좀 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는 아마 영상 보신 시점에 가장 뭐 하나 봐야 되냐 말씀하신다면 전 달러랑 환율을 보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어떤 조정 핑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정 오면 저는 이제 매수 기회를 삼을 것 같은데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달러 올라가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연준 의장이 아주 예의주시하는 물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에서 받는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 지수라는 게 있어요. 기대 인플레 지수가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대 인플레 심리가 한번 올라가면 잘 내려오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주식이나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이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 들기 시작하면은 너도나도 막 따라 붙으면서 더 상승폭을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 의장이 이걸 잡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지금 내려가기는커녕 다시 12년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진정이 안 되면은 천하의 연준 의장도 이게 금리 항복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시장이 요거 우려 때문에 달러가 올라갔던 것도 좀 있고요. 물론 이제 물가가 내려오고 있긴 한데 아직 연준의 목표치까지는 좀 남았으니까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살짝 꼬꾸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요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 지표 하나만 갖고 판단하기 좀 이른데 요게 달러 상승의 또 핑계나 단기 조정 핑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달러가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채 한도 이슈와 지역은행 뭐 요거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도 또 지연됐고 계속 미뤄질 것 같아요. 이거 댓글도 보니까 협상될 거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거 계속 줄다리기 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달러 강세 핑계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JP모건의 회장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또 경고를 하긴 했어요. 다들 지금 별거 없을 거라고 방심하고 있다. 증시도 너무 낙관적이고 그래서 방심하다가 패닉 올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별일 아니다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고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JP모건은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증시가 또 쇼크가 올 수도 있고 하니까 5월 말부터는 매주 워룸이라는 전시 상황실을 만들어서 모니터링 한답니다. 매일 3회씩 회의할 정도로 예의주시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부채 한도가 협상될 건 알고 있지만 그 전에 또 괜히 어떤 조정 핑계를 만들지 그런 거 보는 거겠죠. 증시 관점에서 그렇게 될 것 같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방송에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센 말을 했어요. 차라리 디폴트 가자 막 이러면서 논란을 만들었거든요. 막말 논란을 또 만들었는데 지금 백악관이 지출 삭감 그러니까 빚내는 거 좀 줄이는 거 안 하려면 디폴트 가야 된다라고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또 이제 외신들이 막 막말 논란이라고 난리가 났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또 그 정치적인 이슈겠죠. 그래서 증시가 또 요 이슈를 얼마나 부각시킬지는 돌아오는 주에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 이슈는. 그리고 지역은행 이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 제가 체크하고 있는데 은행 예금 이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 예금이 쭉쭉쭉 줄어들고 있고요. 은행 예금이 소형, 대형 할 거 없이 다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다만 2021년 대비해서는 워낙 풀린 돈이 많아가지고 아직도 2021년 대비해서는 초과 예금입니다. 이만큼의 룸이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 뭐 진짜 돈이 없어서 뱅크런이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심리적인 이슈로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이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여기서 어떤 부수적인 문제가 나올지는 또 업데이트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은행주들은 계속 저점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JP모건 CEO가 은행주 공매도 금지해야 된다. 하락 배팅 때문에 못 사겠다. 몸살이 난다 지금. 심리가 중요한데 심리를 다 무너뜨리고 있지 않냐라면서 그런 이제 강경 발언들을 했고요. 그리고 뭐 요거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 나빠지면서 대출도 이제 본격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되는 연준의 보고서가 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대출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대출 수요가.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대출을 얼마나 하기 원하냐에 대한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거의 뭐 기업들이 붕괴 수준에 가까운 대출 수요로 급감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대출 안 받으려고 하는 거는 기업들이 다 허리띠 졸라매고 긴축으로 전환하는 신호다. 그러니까 진짜 많이 빠지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완전 바짝 긴장하고 있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금 이탈하는 거는 그건 지역은행 조금의 문제인데 대출이 감소하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전체의 위축 시그널이니까 요거는 또 이제 하반기 될수록 유익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 공실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 돌파하고 있고요. 이제 매주 이게 공실률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대부분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행들이기 때문에 거의 70%가 다 지역은행들의 몫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만기 도래한다, 상업용 부동산 어디 공실 늘어난다 이러면 빚도 못 갚고 연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요 우려들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에 본격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모습.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연준이 금융안정 보고서라는 걸 냈는데 거기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 대출 기준을 아주 빡세게 빡빡하게 역대급입니다.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했던 적은 단 2번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쪼이고 모니터링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은행들도 심사를 깐깐하게 하면 뭔가 어디선가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제 뉴스들만 안 나올 뿐이지 이런 거 물밑에서 각종 문제들은 조금 계속 커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JP모건도 뭐라 그러냐면 이번 주에 더 이상 부실은행 구제 안 할 거다라고 강수를 뒀어요. 하도 지금 주주들도 뭐라 그러고 지금 JP모건이 잘못하다가 부실은행 떠안고 우리까지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떠안지 않는다. 사실 JP모건이 2008년에도 베어스턴스라는 은행을 떠안고 나서 몇 년 뒤에 이 JP모건 회장이 너무 후회된다. 그때 베어스턴스 떠안고 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다시는 부실은행 인수 안 한다 그래놓고 이번에 또 했거든요. 23년에 퍼스트 리퍼블릭 또 떠안았죠. 지금도 인수가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숨겨진 비용들이나 문제가 밑에 있는 게 많다. 그래서 지금 원래 있던 JP모건 직원들 거의 1000명이 인수합병 문제 해결하느라고 본업도 손해가 많다. 비용이 뒤에서 새는 게 많다. 그래서 앞으로 안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봐야겠죠. 그 지역은행 또 터지면 또 최종 대부자인 JP모건 보고 데려가라고 할 테니까 이렇게 또 부실이 어디까지 전염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만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계속 끝나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 제가 짤로만 보여드렸던 은행 파산 빙고가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하도 지금 문제들이 많잖아요. 고물가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은행 이슈 나오고 부채 한도 이슈 나오니까 역대 연준 의장 중에 파월 의장이 최저 신뢰도를 기록했답니다. 다 싫어하나 봐요 이제. 심지어 금융위기 때 겪었던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나 이런 전후의 연준 의장보다도 지금 신뢰도가 36%니까 최저치입니다. 최저치. 아무도 안 좋아하는 완전 거짓말쟁이 연준 의장이 됐습니다. 신뢰도가 바닥. 그렇게 되니까 연준 의장도 참 곤혹스러울 것 같고요. 금리 내리기도 어렵고 올리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이슈는 계속 중간중간 나올 것 같습니다. 하반기 갈수록. 그래서 증시 투자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가 커질수록 더더욱 연준의 어떤 기대감 혹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불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성장주가 당분간은 앞서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우보다는.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만약에 달러 강세나 지역은행이나 부채 한도 핑계로 조정 나오면은 나스닥이나 역시 성장주가 조정의 매수는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문제 생길수록 긴축 종료 기대감이나 연준이 유동성 공급한다는 기대는 더 커질 테니까 그리고 AI 같은 모멘텀은 더 희소하게 주목받을 테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체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투자 관점에서는 나스닥이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빅테크 쪽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물론 좀 지나친 쏠림은 좀 경계를 해야겠지만 조정에 매수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돌아오는 주에는 역시 부채 한도 협상 주 초반에 한다 그랬는데 그냥 계속 지지부진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미국인들의 소비 현황 그리고 유통기업들 다음 주 실적 많이 발표됩니다. 월마트, 타겟, 홈디포 미국인들이 얼마나 돈 쓰는지 관련해서 주목이 많이 될 것 같고 19일이니까 금요일이죠. 연준 의장하고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공식 석상에 섭니다. 이때 또 발언을 할 수도 있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이슈는 없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이렇게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